자, 재무제표 요소 측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볼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측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개념체계에서 측정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이런 얘기죠. 또 하나가 현행가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가치. 그 다음이 현행가치입니다. 현행가치를 또 4개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개. 첫 번째는 공정가치. 두 번째, 사용가치. 그 다음 부채인 경우 이행가치, 부채 이행가치. 그 다음 현행원가.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디테일적인 세부 내용이죠. 세부 내용.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MVP예요. 그런데 글쎄요. 전체를 하기는 그렇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체를 MVP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 머리에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여러분들 구분이 자꾸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할까 이걸? 이 전체가 MVP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또한 역시 계속 헷갈려요. 시간 지나면 또 술 한잔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헷갈려요. 근데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해달라.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측정 기준에 대한 얘기. 자, 요게 전체가 이제 MVP인데,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개념체계에서 지금처럼 개념체계에서는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측정 관련해서 측정 기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보게 될 순실현 가능 가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개념체계에서. 입장이 뭐냐면 그래서 개념체계의 입장은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만 내가 제시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순실현 가능 가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죠. 이런 것들은 개별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라. 개별 기준서의 규정. 뭐 농림어업에 가면 뭐 순공정가치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개별 기준서의 그 측정 기준에 따라라. 개념체계 나는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만 규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측정 기준. 먼저 역사적 원가. 자, 현행가치와 달리 현행가치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측정일이라고 하는 일반적 보고기한 말이죠. 그때 측정된 겁니다. 이 현행가치는. 역사적 원가는 뭐 자산이면은 뭐 취득 당시에 이렇게 취득 원가로 측정이 되겠죠.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어떤 손상, 우리 손상에 대해서 많이 뭐 뒤에서 각 개별 기준서에서 다 배울 건데 뭔가 손상, 자산의 감액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경우다. 지금은 뭐 그렇게만 보시고.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를 일명 손실 부담 충당 부채라고 해요. 참고만 하시고 요거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역사적 원가의 가장 큰 특징,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역사적 원가니까 그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뭡니까? 손상이 돼서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취득 시에 100원을 잡아놨는데 손상이 돼서 10원이 감액돼서 90원이 됐다. 그럼 그 90원은 역사적 원가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 후의 금액이 90원이다. 그 손상 후 금액 90원. 걔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역사적 원가로 간주하겠다. 왜냐하면 손상이라는 단순한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손상 후 금액도 역사적 원가로 간주합니다. 자,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당연히 지급한 대가에다가 거래 원가가 있으면 플러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취득 시에 취득세가 나갔다 하게 되면 그 취득세 건물의 원가에 포함시키죠. 예,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자, 반대로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부채, 사채를 발행했다. 수취한 대가가 있겠죠? 거기에 거래 원가를 차감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뒤에서 보게 될 사채 발행 시 이 사채 발행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자, 기본 사항이지만 뭐 언급이 자주 됩니다. 자산인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플러스하라. 부채인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마이너스하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주 언급돼요. 그다음, 자, 이 원가를 식별할 수 없대요.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을 찾아야겠죠. 차선책. 경우에는 현행 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 원가로 사용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간주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후속 측정할 때의 시작점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회계처리상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제 연구 결과는 일명 이제 우리 국공채 매입 시에 국공채 강제 매입과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유형자산 편에서 다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구입했다 하면은 토지를 1,000원에 구입했다. 현금이 1,000원 나갔다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거래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우리 실무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국공채를 갖다 강제로 매입해야 돼요. 부동산 구입을 할 때는. 그래서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국공채라고 써볼게요. 국공채와 관련된 금액을 내가 뭐 100원을 지불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국공채를 100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역사적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국공채의 공정가치로 갑니다. 공정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뭐 90원이다. 총 100원 나갔는데 90원이다 해볼게요. 현금 100원 나갔다. 자, 그럼 차액 10원이 생기죠. 자, 큰 의미는 갖지 마십시오. 우리 유형자산 편에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국공채를 공정가치로 이렇게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정가치로 잡고 나머지 10원은 토지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토지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의 원가는 1,0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예요. 국공채. 공정가치로 잡히죠?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이때 잡힌 90원. 이게 이제 간주 원가. 역사적 원가의 간주 원가. 그 간주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후속 측정할 때의 시작점으로 사용된다. 90원을 시작점, 역사적 원가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공정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원가의 시작점은 90원으로 그냥 간주해버려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역사적 원가는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어야 된다. 당연히 뭐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위에서 봤던 손상, 감액이 또 일어나요. 그 다음 이자 발생, 즉 상각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뒤에 뭐 사채나 금융자산이나 이쪽에 상각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상각 얘기가. 상각액만큼 가감 조정이 들어갑니다. 가감 조정. 자, 이렇게 갱신되는 상황이 사례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다음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다 볼 거 상각 후 원가, 즉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함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상각 후 원가, 이자 발생, 상각액, 그 예가 바로 이 상각 후 원가. 이게 역사적 원가입니다. 상각 후 원가. 자, 이렇게 상각액을 갖다 가감 조정함으로 인해서 변하죠. 이런 단순한 상각액 조정으로 단순하게 그냥 상각액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도 역사적 원가로 간주한다. 간주. 상각 후 원가는 역사적 원가가 아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상각 후 원가도 역사적 원가로 간주한다. 그 상각액만큼 단순한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자, 현행가치. 위에 이제 역사적 원가는 최초 인식시의 측정치를 당연히 말하는 거고. 자, 이번에 현행가치는 측정일 조건 반영 측정치예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 측정치다. 측정일은 일반적으로 취득한 다음에 보고 기간 말 12월 31일에 가면 그때 측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고 기간 말이 측정일이 되겠죠. 그 측정일 현재의 어떤 조건을 반영한 측정치, 이걸 현행가치.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참고. 자, 공정가치인 경우에는 시장 조건이에요. 시장 조건. 시장의 참여자가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장 상황 하에서 그러한 조건들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사용가치나 이행가치, 특히 뭐 사용가치.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한 측정치. 그 다음에 현행원가는 현재 내가 구입하게 됐을 때의 가치가 얼마일까?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구입 조건, 이러한 조건들이 있더라. 참고. 자,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한 측정치가 이제 현행가치인데, 현행가치는 밑에 뭐 쭉 이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략적인 것만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해보면,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요상한 말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역사적 원가와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이라는 건 역사적 원가죠.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역사적 원가, 너는 나와 달라. 넌 나와 다른 애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가치는 역사적 원가와 무관합니다. 무관하며 영향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 주의해. 따라서 당초 자산 취득과 부채 인수 시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 그림 잘 받으시고요. 잘 받으시고, 어떤 교재도 없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보십시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리에 숙지하셔야 돼요. 이 그림 전체 MVP.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자, 먼저 취득일이 있을 거고, 취득. 그 다음에 일정 측정일.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어떤 현금 흐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취득할 때 이제 거래 원가가 발생되죠. 거래 원가. 그 다음, 측정일 현재. 자,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요거 이제 설명드린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디테일하게. 공정가치는 내가 지금 처분을 한다면, 매각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일까? 이게 공정가치예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매각을 한다. 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반대로 부채인 경우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내가 부채를 이전한다. 즉, 부채를 이전한다는 건 부채를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측정일 현재 부채를 상환한다면 내가 그 가치가 얼마일까? 돈이 얼마가 나갈까? 그 가치를 시장에서 측정되는 겁니다. 공정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즉, 처분이나 자산인 경우에, 부채인 경우에는 이전이란 말은 상환이다. 이런 말로 똑같고, 이때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게 이제 공정가치예요. 아이고, 또 길게. 그 다음, 사용가치, 예정가치, 이행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자, 사용가치, 이행가치와 관련된 거는 뭐 처분이나 뭐나 해가지고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위에서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게 이제 현행 원가. 자, 현행 원가는 지금 시점에서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을 내가 구입한다면
구입한다면 가치가 금액이 얼마일까? 구입, 얘는 처분이었죠. 얘는 구입한다면, 그다음 부채인 경우에는 부채를 발생시킨다 또는 차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입한다면 금액이 얼마일까? 그 가치가 얼마일까? 이게 바로 현행 원가입니다. 자, 당초에 거래 원가가 이렇게 발생됐죠. 당초에 취득 시점에 자, 발생됐는데, 자, 첫 번째, 자, 우리 위에서 보던 거, 현행가치, 측정일 조건 반영 측정치에서 쭉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 주의가 있었죠. 당초 자산 취득과 부채 인수 시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어떤 거래 원가가 발생됐습니다. 얘는 역사적 원가에 포함시켰겠죠. 부채면 차감됐을 거고, 어쨌든 고려가 됐을 겁니다. 당초에 이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발생한 이 거래 원가, 당연히 측정일 현재 어떻게 써요? 당연히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서. 당초 자산 취득과 부채 인수 시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측정일 현재에서는 이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 거래 원가는. 자, 그게 그 얘기고. 자, 그다음 볼 거는 이 공정가치에 대해서 거래 원가가 측정일 현재에 발생됐다. 자, 측정일 현재 거래 원가가 발생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 거래 원가를 공정가치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십시오.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공정가치일 때는, 거래 원가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니야. 이때는 포함이 되는 거야. 지금 거래 원가, 중요한 얘기예요. 거래 원가. 이거, 그림을 딱 숙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용이나 이행 가치는 이후에 쭉 어떤 사용을 통해서 어떤 현금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산이면 자산, 부채면 나갈 돈이죠. 그 돈들의 현재 가치를 사용 가치, 이행 가치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좀 볼 겁니다. 그 현재 가치, 쭉 나타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사용 가치, 이행 가치. 자산인 경우에는 사용 가치 이렇게 말하고 부채인 경우에는 이행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첫 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잘 따라오십시오. 완벽하게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측정 기준은. 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사용 가치, 이행 가치 이렇게 나타나는데 추후에 쭉 흘러가다가 거래 원가가 이때 발생됐어요. 거래 원가. 자, 이 거래 원가는 사용 가치, 이행 가치인 경우에는 얘의 현재 가치로 포함시켜요. 현가. 중요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기대 현금 흐름, 예상 현금 흐름 다 같은 말인데 그 현금 흐름의 현가를 사용 가치, 이행 가치로 하는데 만약에 일정 시점에 거래 원가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그 거래 원가에 그냥 포함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현재 가치로 포함시킵니다. 그게 사용 가치, 이행 가치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자, 이번에 현행 원가. 현행 원가에서도 측정일 시점에서 거래 원가가 발생될 수 있죠. 측정일 시점에 현행 원가, 내가 지금 구입한다면 금액이 얼마지? 하고 계산해 보는데 거래 원가도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측정일 시점에서 거래 원가. 이 거래 원가는 현행 원가에 포함이 되느냐?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림 하나가 끝났어요. 지금 이 얘기는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행가치 요거에 대한 정의죠. 정의. 처분 시점의 가치, 구입할 때 가치, 기대 현금 흐름의 가치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고려돼야 될 거 우리 수업용으로 거래 원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 원가를 결합시켰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말장난을 이렇게 칠 때 이 그림이 숙지되어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거래 원가가 포함되는, 결국은 포함 여부예요.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현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현가로 포함시킨다. 포함되지 않는다, 된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이게 숙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현행가치 종류 보겠습니다. 공정가치. 자, 다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인 경우에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 매도 시, 즉 처분 시 받게 될 가격이다. 그 다음 부채인 경우에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 정상거래에서 부채 이전 시, 부채 이전은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환 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됐죠? 그 다음 주의. 공정가치는 자산 처분이나 부채 이전에서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됐죠? 됐고. 자, 비교에 뭐 순공정가치 얘기 나오는데 우리 농림업이나 막 이런 쪽이 나오죠. 순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순공정가치라고 해요. 참고 공정가치에서 마이너스 거래 원가, 매각 부대 원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거래 원가예요. 그걸 차감한 걸 우리가 순공정가치 이렇게 말해. 그냥 비교로 그냥 참고 삼아. 그다음 자산의 사용가치. 자산의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처분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예상되는 현금 흐름,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치를 우리가 자산의 사용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주의. 사용가치에는 자산 처분 시 기대되는, 자산의 처분 시 기대되는 거래 원가에 뭐가? 현재 가치가 포함된다. 됐죠? 그 다음 이행가치, 부채의 이행가치. 자산의 사용가치, 부채의 이행가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용가치, 이행가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부채의 이행가치. 부채 이행 시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역시 현재가치. 그 다음 이행가치에는 부채 이행 시 기대되는 거래 원가에 현가가 역시 포함됩니다. 됐고. 됐죠? 다 됐습니다. 그 다음 현행원가. 자산인 경우에는 구입. 부채인 경우는 발생 또는 차입. 똑같은 말. 자산.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즉 자산 구입 시의 지급 대가. 현행원가. 그 다음 부채.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 즉 부채 발생, 인수 또는 차입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발생 시의 수취 대가다. 됐습니다. 그다음 주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반영함. 거래 원가 반영함. 됐죠? 자, 이 그림 그려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만 이 현행 원가에 대해서 현행 원가. 자, 요 놈에 대해서 선생님 그럼 이 현행 원가가 재고 자산에도 이상하게 비슷한 게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재고 자산에 가면은 이 현행 원가를 똑같은 얘기예요. 재고 자산에서는 이 개념체계에서는 현행 원가라고 하고 있는데 재고 자산 편에서는 현행 대체 원가다. 용어만 다릅니다.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예요. 현행 대체 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용어만 다르지 같은 얘기예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론에 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입니다. 이행가치. 왜 그럴까요? 자, 미래에 기대되는 예상 현금 흐름의 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미래 예상되는 기대 현금 흐름 기업마다 달라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왜? 공정가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장 참여 사이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 사이의 거래에서 처분할 때, 상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2번.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으로 결정된다. 왜? 기대 현금 흐름, 현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살며시 비교할 게 이제 나오는데
간단하게 참고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뭐 회계학하면서 알고 계셔야죠. 우리 그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그 다음에 기타,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자,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를 일반적으로 유입가치라고 해요. 그냥 암기해 두세요. 회계학 하면서 이 정도는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를 유출가치라고 그래요. 뭔가가 자산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뭔가 자산이 들어온다, 구입한다 이런 개념으로 구입한다. 현행원가가 그렇잖아요. 역사정가 구입시, 취득시, 현행원가 구입시 이렇게 나오죠. 유입가치. 그다음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뭔가 나간다, 자산이 처분된다. 처분 시의 현가 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출가치. 간단하게 용어 정도 좀 비교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다 받고 자본의 측정을 보자. 간단하게. 자, 개요 보면은 우리 측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의 측정은 앞에서도 살짝 봤습니다. 자본은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다 했죠. 자, 개요. 자본의 총장부금액,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자,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모든 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잔여 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지만 자본의 일부 종류에 대한 장부금액은, 구성요소에 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일부 항목에 대한, 일부 종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현행회계에서 이 문구에 대한 사례를 굳이 찾아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참고 우리 출자 전환과 관련된 얘기인데, 출자 전환 시의 회계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차입금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이 있는데 줄돈이죠. 줄돈인데 이 줄돈을 없애버리면서 회사에 주식을 발행해줘요. 그럼 차입금이 없어지죠. 차입금이 없어집니다. 차입금이 없어지는데 이 자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자본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개별 측정하고 있죠? 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안 들어줘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이런 건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식 선택권 그쪽에 보면은 그 비용을 잡으면서 주식 선택권 해가지고 얘도 측정이 들어갑니다. 그 구하는 거는 주식 선택권 쪽에서 이제 보게 될 거고, 요거에 대해서 측정이 들어가. 요놈에 대해서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다 볼 겁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희한한 얘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처음에 원칙, 측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측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측정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또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예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은 잔여 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는, 한 구성 요소는 직접 측정할 수 없다. 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사례 들겠습니다. 자, 사례. 자,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0이고 부채가 400이다 해볼게요. 400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자본의
그런데 자본의 항목을 보니까 자본의 항목에 A, B, C가 있어요. 자, 두 개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두 개는 직접 측정을 했어요. 직접 측정. 했더니 뭐 A는 400이었고 B는 측정해 보니까 뭐 150이다 이렇게 볼게요. 150 하면 50, 550 이렇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얘는 뭐예요? 얘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1000-400 하면은 잔여 지분으로 400입니다. 잔여 지분 400. 이게 자본이죠?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400. 그런데 자본의 항목 중에 A, B 두 개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하나는 무조건 뭡니까? 이거는 잔여 지분이에요. 나머지 이렇게 해볼게요. 나머지 얼마? 400에서 600이죠. 잔여 지분 600. 600에서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150 해가지고 나머지 따라지, 나머지 50. 이런 식으로 예죠. 어떤 것 하나는 반드시 잔여 지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됐죠? 그 의미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은 잔여 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종류, 한 구성 요소는 직접 측정할 수 없다. 반드시 나머지 따라지로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속성.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건 일명 주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가 주가를 보여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주가는 외부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 총액, 시가총액, 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장부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만 하세요. 뭐 1번에 있는 시가총액, 2번에 있는 뭐 기업 전체를 매각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장부 금액. 자본의 개별 항목 구성 요소의 장부 금액은 일부 상황에서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부의 값,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본편에 보시면은 차기 주식이 나와요. 차기 주식. 그다음 뭐 감자 차손. 어떻게 처리한다? 다 뒤에서 볼 거죠? 뭐 회계 원리 다 나온 얘기고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요소 측정까지 해서 봤습니다. 어쨌든 측정 기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현행 가치, 요 종류 얘기죠. 종류.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여드린 우리 거래 원가가 어떻게 포함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하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